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오늘 대중영합주의의 나라, 결국 앞에서 국가주의의 나라, 또 패권주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대중영합주의의 나라라고 했는데, 결국 제 생각에는 한국 정치를 규정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정치의 일종의 레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 문화, 틀로서의 그 레짐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아닌가. 국가주의와 패권주의,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야기 드릴 대중영합주의, 이런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극복되어야지만 한국 정치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이 괜찮은 국민이다. 그야말로 상당히 그 혁신을 위한 그 까다로운 정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한 열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나 사회 전체에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공공선을 향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정신도 있는 정말 괜찮은 국민이다. 근데 문제는 이 괜찮은 국민이 언제나 말하자면 괜찮은 판단을 하고 괜찮은 결정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대충 아니면 우리가 대체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판단, 그리고 아주 짧은 소견, 이런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견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나 언제나 말하자면 그 people은 right, 정말 다 옳은데 항상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 Not always. 왜 그러냐면 시각이나 생각, 행동은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잘못되면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괜찮은 국민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편견과 단견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말이죠. 대체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지방 단위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개발을 하려 시장 군수들이 뭔가 자꾸 지역사회를 개발하려는 그런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곳곳에서 난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이 나빠서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에는 교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상시에는 사용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정말 환경 좋은 아주 녹음이 우거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소리도 들리고 물도 흐르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다들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당신네 땅이 그랬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백화점도 들어서고 상업지구가 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냐 하면 상업지구가 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사용가치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교환가치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국가처럼 이렇게 전부 대부분의 국토를, 특히 도시 지역의 국토를 모조리 전부 말하자면 쪼개가지고 전부 사유화 다 시켜놨단 말이에요. 다른 북부의 국가들처럼 공유지가 많고 국유지가 많고 개인은 토지를 별로 안 가지고 있다면은 개발 욕구가 그렇게 높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돼봐야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 근데 우리처럼 모든 토지를 전부 사유화해가지고 남산하고 북한산 뭐 일대만 놔두고는 말이야. 서울 시내 땅도 동사무소 하나 지을 땅 없이 모조리 사유화 다 시켜놨단 말이야. 이런 쪽에서 집주인들은 전부 뭔가 하면 내 집값이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옆이 상업지대가 들어서고 내 집이 말하자면 상업지구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옆에 백화점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옆에 큰 아파트가 들어서기, 자연적 난개발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토지가 전부 사유화된 쪽에서는 국민이 아무리 괜찮은 국민이라도 그 국민은 난개발 욕구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구조조정 문제도 마찬가지지. 구조조정한다고 우리가 기업체에서 해고를 시키고 구조조정하고 사람을 내보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사회에 실업 안전망이 잘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평생교육 체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신산업적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사양산업에서 안 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목을 걸고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업 안전망, 평생교육 체계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괜찮은 국민이지만 그 구조조정을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나는 구조조정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저항하게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시에 6억 이상의 그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같은 경우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그게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데 사실은 전라남도, 강원도 같은데 경상북도 같은데 이런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오히려 과세 대상 누군가 하면은 강남 지역이나 그다음에 분당 지역이나 또 아니면 일산의 일부라든가 이쪽에 목동이라든가 이쪽에서 말하자면 세금을 걷어서 6억 이상에 되는 집에 세금을 걷어서 누가 쓰게 돼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저 경북이나 전남이나 강원도에 있는 영세 시군에 그 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세 시군의 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의 말하자면 혜택자들이 수혜자들이라.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분들이 다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는가? 그러니까 나도 세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실제로 제가 택시 기사를 탔거든요.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를 타면서 막 정부 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정부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말해 세금이나 거두고 뭐 세금을 뭐 그렇게 많이 거뒀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 종합부동산세도 거두고 난 아무리 봐도 그 택시기사가 공시지가가 거의 한 6억 이상 되는 그런 집에 살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6억 이상 되려면 최소한 한 10억 이상의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당시에 그런 분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도 그 세금을 내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마치 모든 사람이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썼거든. 쓰니까 이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가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괜찮은 국민이라 하더라도 편견과 단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이런 잘못된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 부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국 정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변수 아닙니까? 구조조정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주 말하자면 우리가 그 좋은 방향으로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나쁜 방향으로 자꾸 서로가 투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쪽으로 아니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환경과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언제나 옳으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좋으냐? 그러면 안 된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원한 데서 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본래 뭔가 하면은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국민인데 그 괜찮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그리고 그 구조, 이것을 바꿔주는 게 정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 내지는 리더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조건과 환경과 구조를 바꿔서 괜찮은 국민이 정말 괜찮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대중영합주의라. 대중영합주의는 뭔가 하면 그 국민이 단견과 편견을 가질 수 없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기존의 어떤 갈등 구조에 올라타서 분노를 갖다 일으키고 그 분노 위에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런 것은 뭔가 이거 대중영합주의란 말이에요. 바로잡기보다는 그런 국민들로 하여금 편견과 단견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위에 올라타서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요구를 오히려 더 부추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대중영합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벌이냐. 상대를, 자기의 정치적 상대를 아주 지탄받는 그룹으로 만들어. 낙인을 찍고, 저거는 악이다 하고 낙인을 찍고, 그래서 악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그 악으로 모는 과정에서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그 상대의 존엄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권리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그 대중을 갖다 부추기고 대중을 갖다 몰고 가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대중영합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도자라면 정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정치 지도자라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스 토크빌, 또 한 사람은 에드먼드 버커. 두 사람 다 비슷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뜨거웠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책을 썼죠. 소위 민주주의의 신봉자고 정말 대단한 그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그 주창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알렉스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을 보고 그게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데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해. 그런데 사실 프랑스 혁명이 그걸 추구했죠. 자유, 평등, 박애. 그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했단 말이에요. 추구했는데 알렉스 토크빌이 가만 보니까 이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데 어느 쪽으로 자꾸 가는가 하면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려니까 평등을 위해서 뭐가 들어서야 되는가 하면 국가 권력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기본적인 역량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국가가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국가가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국민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곳곳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료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그 관료주의 체제 위에 소위 선출된 말하자면 국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관료제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마치 옛날 왕정 내지는 귀족 정치 아래서 왕과 귀족이 행하는 것보다 더 못한 정치를 해간다. 그래서 알렉스 토크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유 속에서 평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나중에서 만일에 자유로운 가운데 평등을 추구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슬레이버리.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까 평등하면 좋겠다라고 그 평등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는 오히려 더 왕정보다 더 못한 정치가 된다고 프랑스 혁명의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프랑스 혁명을 비판을 한 거예요. 26살 때입니다. 26살의 젊은이가 그런 글을 마구잡이 썼단 말이에요. 쓰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는 반동분자지. 그래서 결국 알렉스 토크빌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미국에 가서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왜냐 하니까 그 국민들이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 어떤 제도가 갖춰 있는가? 국민이 그냥 보니까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이것이 국민이 국가와 바로 중앙정부와 이렇게 바로 딱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곳곳에 이 국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지방정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말하자면 재판을 하더라도 배심원 제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이 곳곳이 참여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중간적 권위체들 지방정부와 같은 건 중간적 기구들이 권위를 가진 기구들이 존재하면서 거기서 국민들이 뭘 하는가 하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토론하고 특히 뭘 받는가 하면 타운 미팅, 타운십 같은 데 가서 그
타운 미팅 것을 보고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여기서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여기서 배우는구나.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도자 아니냐 말이에요. 말하자면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처제를 바꿔서 국민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겠냐를 연구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지도자거든. 에드먼드 버크도 마찬가지죠. 에드먼드 버크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브리스톨 연설이 있습니다. 브리스톨 연설은 가서 자기가 선거구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뽑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오로지 영국 전체 이익을 위해서 나는 일할 뿐이다. 야, 이게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자기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유명한 브리스톨의 연설이 국회의원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나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 적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뽑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일단 선출하고 나면 그는 브리스톨이라는 지역구의 멤버가 아니라 뭔가 하면 의회의 일원으로서 영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정치 지도자 아니냐는 겁니다. 가서 지역구 민원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국회의원, 물론 그것이 중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곳곳에서 이런 모습, 에드먼드 버크나 그 다음에 토크빌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체가 우리 정치가 대중영합주의에 완전히 휩싸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대중영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와 재정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죠. 정신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로 가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부채의 상승폭이 국가 1인당 국가 부채가 계속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저것을 어떻게 하든지 완화시키든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수단이 돈을 세금을 더 걷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분들은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가지고 복지 공약을 무조건 내놓거든. 그럼 복지 공약을 어떻게 됐냐?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계산하니까 38조 원, 홍준표 후보가 18조 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40조 원, 심지어 심상정 후보는 110조 원이 이게 얼마 동안 들어가는가 하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이 아니라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돈이 그만큼 되는 복지 공약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평균 잡아서 40조 이상이 더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해대는 거야. 해대면 돈은 어디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이 돈이 어디서 나는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 돈 어디서 나오는데 하니까 다들 하는 말이 만만한 게 부자야. 부자 증세를 하면 된대. 여러분들 부자 증세에서 돈 얼마 들어오겠어요? 부자 증세 해봐야 지금 현재 우리 블락킷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뭐 어쩌고 해봐야 연간 들어오는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10조가 안 돼요. 심지어 작게 하면은 3조, 5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복지 재정을 감당할 수가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피케티 같은 사람이 프랑스에 여러분들 잘 아는 캐피탈이라는 책을 쓴 피케티가 한국 와서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소득세를 기준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소득세 세율을 70%까지 거둘 수 있다. 거둬야 된다. 야, 우리 진보 세력들이 박수치고 야단났지. 근데 70%를 거둘 수가 있냐고. 실제로 피케티가 프랑스 대통령 후보에게 지금 현직 대통령 하는 분한테 당시에 출마했을 때 얼마를 요구했는가 하면 피케티가
70%의 소득세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피케티가 한국 와서도 이야기를 했거든. 미국이 얼마를 거둔 적이 있냐? 최고 세율을. 미국이 최고 세율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경제공황 이후에 91%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거의 80년 초까지 90%를 쭉 거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내려와서 70%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70%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80년대 초까지. 몇십 년 동안을 소득세 최고 세율이 91%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거둔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뭘 착각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부자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하면 도망갈 능력을 가졌어요. 그죠? 지금 여기 보잖아요. 프랑스 배우 누굽니까? 이름이 제라르드 드파르디어. 이제 제가 프랑스로 발음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름도 잘 발음 못할 그 배우입니다만 유명한 배우죠. 레옹에 나왔나? 그죠? 그 배우가 프랑스의 국민 배우거든. 이런 사람도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왜? 세금 많이 거두니까. 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망가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파란선이 2000년입니다. 2000년. 뭔가 하면 법인세 세율이거든. 옆에 주황색 선이 뭔가 하면 주황색 선은 저겁니다. 2014년입니다. 14년 동안 여러분들 저 그림에서 보면 모든 국가가 전부 법인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다 내렸죠. 왜? 기업이 말하자면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 법인세를 다 내리는 거예요. 법인세를 내리고 뭐를 올리는가 하면 이제 간접세로서의 이제 별로 못 느끼는 소비세 같은 걸 올리고 법인세나 소득세는 자꾸 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이유가 있거든. 이게 뭔가 글로벌라이즈 돼가지고 이동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자본 자유화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이동이 쉬워졌기 때문인데 이때 미국이 91%를 거둘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로 당시에 공황이 와가지고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금을 부자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전부 국내에서 다시 돌았어요. 저소득층에서 가서 저소득층이 소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돈을 이 사람들이 기꺼이 낸 거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그 돈을 국가가 어디다 썼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자들을 위해서 써줬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 가면 미국에 특히 아이젠하워 시대 때 미국 가면 지금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들이 쫙쫙 나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돈으로 놔줬는데 이건 부자들 자기들이 놔도 놔야 될 돈들이야. 놔야 될 시설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들만 많이 낸 게 아니야. 중산층도 뭐도 막 많이 냈거든. 그러니까 낸 거고.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도 대부분 보면 국내에서 돌았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이 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지금은 우선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피케티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케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0%가 뭐고 거두면 좋은데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가 조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지 거둘 수 있는 거지. 한 국가는 거두는데 한 국가는 안 거두면 그쪽으로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못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도망갈 능력을 가졌거든. 지금도 한국의 재벌들이 현지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계속. 이미 다 빼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부자들만 거두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드릴 복지재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드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요거는 덴마크고 밑에는 스웨덴입니다. 둘 다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복지국가들이죠. 덴마크의 최고 세율이 몇 %냐? 59%입니다. 59%인데 얼마 이상 벌면 59% 내느냐? 우리 돈으로 하나로 약 6천만 원 정도 벌면 무조건
59%를 내야 돼요.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배만 되면 최고 세율이에요. 한국의 근로자 최고 세율이 지금 근로자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320만 원에 1년치 하면 3,500좀 된다고 치면은 4,100만 원만 되면은 4,100만 원쯤만 되면은 무조건 60% 세율을 부과해 버리는 거야. 누구한테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산층과 이 중간계층에 그냥 왕창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세금을 갖다 43.48% 이렇게 막 부과하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스웨덴은 우리가 유명한 복지국가지만 스웨덴의 하나를 알고 두는 몰라요. 스웨덴도 보면 지방세와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가지고 세율이 제일 고세율이 얼마인가 하면 57%예요. 57%의 소득세를 내는데 얼마 이상이면 돈 내는가 하면 스웨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죠. 우리 돈으로 8,4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60%에 가까운 세율을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60%에 가까운 세율을. 근로자 평균의 평균 소득의 1.5배면은 최고 세율이에요. 최고 세율.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부자들은 나만 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세금을 다 내는데 나 내. 그래서 다 내는 거예요. 낸 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가가 나눠줄 거 아닙니까? 복지로. 나눠줄 때 중산층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계층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니까 중간계층은 불만이 없어요. 낸 것보다 더 오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부자는 중간계층도 다 낸다는데 자기 내야지.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많이 내고 가져올 때는 다르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거두는 것 자체를 안 거두려고 하는 거야. 왜? 거두는 데 대해서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안 거두는 거야. 안 거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을 해야지, 정치 지도자라면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냅시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여러분은 분명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더 많이 냅시다라고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다 같이 많이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요. 국가의 경영이나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매일같이 워치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잖아요. 국가가 낭비를 하면 나한테 적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난번 우리 그걸 봤거든. 제가 우리 추석 때 고속도로 며칠간 무료로 했죠. 만일에 스웨덴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웨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봐요? 스웨덴 국민들이 고속도로가 수십 조의 빚을 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3일간 공짜로 했어요. 근데 그게 공짜입니까? 누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내는가 하면은 결국 누구도 내는가 하면 집에 가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그 부담을 같이 내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친구들 말에 내 돈 걷어가지고 엉뚱한 놈한테 주고 있어? 아니면 엉뚱한 사람한테 가게 하고 있어? 화를 낸다고. 근데 우리는 아무도 화를 안 내.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국민의 47%는 면세자야. 내가 내는 돈 아니야. 그 다음에 부자는 뭔가 하면 뺏기듯이 내거든. 어차피 뺏긴 돈이야. 뺏긴 돈 내가 이거라도 타먹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때 세금 안 내는, 소득세 안 내는 47%는 어차피 내가 노는 돈 아니니까 어차피 공짜야. 화를 안 내는데 만일에 전 국민이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과연 공짜라고 생각하고 타겠느냐. 왜 말하자면 집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그걸 부담해야 되느냐고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 공짜로 여겨요. 이것이 말하자면 대중영합주의. 지금 이쪽에 실제로 보십시오. 최고 세율이 요거는 뭔가 하면 근로자의 근로자 평균 임금의 최고 세율 내는 사람, 최고 세율에 내는 사람들의 그 제일 바닥 얼마 이상 되면 최고 세율 낸다는 그게 있잖아요. 요것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몇 배가 되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하는 거 보면 이 북구국가들이나 복지국가들은 보면 다 전부 가가지고 이것이 진짜 가가지고 이게 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2배 반, 5배 이렇게 되는데 최고 세율 내는 게 이쪽 국가들은 다 거의 1.5배, 뭐 1.5배, 1.7배, 뭐 1.2배 뭐 이런 거예요. 한국은 지금 어딘가 하면 여기거든. 옛날에는 이만큼 그나마 더 높았는데 지금 요 정도인데 말하자면 최고 세율이 내는 사람의 그 최고 세율의 요 입구가 근로자 평균에 지금 벌써 이게 3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높은 겁니다. 낮을수록 뭔가 하면 이게 온 국민이 다 낸다는 이야기거든. 온 국민이 다 내는 국가들은 대부분 보면 복지 국가들이고 잘 사는 국가들. 이렇게 안 하고서는 실제로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은 부자들한테만 내라. 이거 대중영합주의거든요. 대중영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죠.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고용주가 직원 한 명을 채용하잖아요. 채용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월급도 주고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이제 그 비용을 다 대야 돼. 그래서 이 사용자가 근로자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내는 전부 부담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100 중에서 실제 근로자가 가져가는 게 얼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가져가는 게 얼마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쪽에 북구국가의 복지국가들은 보면 근로자 한 사람, 이게 이제 중위소득자입니다. 중위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기 돈 제일 많이 버는 뭐 정몽구 씨나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을 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을 쫙 일렬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100을 줬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채용해서 내가 100을 줬어요. 100을 주면 이쪽 국가들은 저 유럽 쪽에 있는 복지 국가들은 얼마를 갖다가 국가가 가져가는가 하면은 저렇게 40, 50 가까이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뭘로? 복지기금으로, 조세로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근로자가 가져가는 그 나머지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 50 주면 50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내는가 하면 중위소득자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는 게 22.2%. 20% 정도예요. 근로자가 얼마를 가져가는가 하면 80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라고. 20을 내는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가 하면 요게 한국인데 요 노란 거는 사용자가 내주고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요거,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 이런 거 포함해서 요거, 요 정도만 근로자가 내고 요건 사용자가 내고 나머지 여기 100이 있으면 이건 다 누가 근로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낸다. 자, 이쪽 보세요. 이 사람들은 훨씬 근로자가 적게 가져가죠. 그만큼.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국민들이 대부분이 같이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지금. 아까 지금 이런 데다가 지금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면세자 비율이 이렇게 근로소득자의 47%가 근로소득세를 안 내. 그 다음에 법인세도 지금 48% 정도가 법인세를 안 내. 면세자들이. 소득세 면세자 비율만 하더라도 지금 어떠냐. 일본, 독일, 캐나다 같은 데 면세자 비율이 이렇게 낮은 데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금 47%, 48% 가까이가 면세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을 안 하거든. 왜?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정권이.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세금은 더 깎아주려고. 부자 정세만 해요. 부자 정세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 걷어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런 게 바로 뭔가 하면 파퓰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세금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우리 토지에 관한 세금이에요. 주택에 관한 세금인데, 주택에 내 세금 거둘 때는 크게 봐서 보유과세를 거둬요. 보유과세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거래과세가 있는데 거래과세는 사고 팔고 할 때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부동산 관리해서 절대 적게 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가 하면 낮은 거래과세, 높은 보유과세예요. 낮은 거래과세, 높은 보유과세라고.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지 시장 기능이 살거든. 그 대신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보유는 거의 세금을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큰 집을 가지면 세금 많이 내니까 집을 줄여서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어느 나라 없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OECD 평균 GDP 대비 거래과세 비율을 보면은 GDP 대비해서 보유과세 비율이 0.8% 정도가 된다고. 거래과세 비율이 0.8, 보유과세 비율이 1.1. 보유과세가 높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거래과세 비율이 1.9, 보유과세 비율이 0.4. 이쪽이 다 합치면은 1.9 정도 되죠. 부동산에 관련해서 내는 세금이 GDP 대비. 우리는 두 개 합치면 얼마인가 하면은 2.3이 돼. 많이 내는 거예요. OECD 평균 국가보다. 근데 뭐에 내는가 하면 거래과세에다 내고 보유과세는 안 내는 거예요. OECD가 참다 못해가지고 나서서 대한민국 너들 이거 개선해라. 보유과세 더 걷고 거래과세를 줄여라. 왜냐하면 거래과세를 높여놓으면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못 팔잖아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 놓고 이사 가야지 집 팔고 이사 가면 집을 낮춰야 돼.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그러니까 전부 전세 놓고 가거나 아니면은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뭔가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서 집을 안 팔고 다주택자가 안 팔고 그냥 쥐고 월세 놓는 거예요. 그게 낫지 팔면은 내가 세금 떼고 나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이 매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주 지금 이상한 구도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보유과세를 높여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보유과세를 높이면 누가 저항하는가 하면 집 가진 사람들이 다 저항하니까 보유과세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유과세를 올리다가 얻어맞은 게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유과세 높인다고 하니까 그 보유과세를 마치 전 국민이 내는 것처럼 막 선전해가지고 정부가 아주 엄청나게 얻어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보유과세가 얼마인가 하면 주택 경우에 표준, 시가 표준액의 60 정도만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0.1%, 0.4%를 내. 평균 해가지고 우리는 시가, 표준 시가에, 기준 시가에 0.25, 0.3 정도를 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 뉴저지 같은 게 제일 높은데 2.38%, 2.32%. 하와이는 아주 특수하니까 가장 낮은 주가 알라바마 주가 0.43이에요. OECD 평균이 얼마나 내느냐, 보유과세가. 우리보다 기준 시가도 훨씬 더 높지만 거기다가 얼마를 더 곱하는가 하면 평균 0.9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0.3 정도거든. 이 보유과세를 낮춰놓는 거야. 그 대신에 거래과세나 양도소득세를 많이 때리니까 이게 시장 기능이 죽어버리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진퇴양난에 보는 거래 절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자면 막 여러 가지 안에 거래 절벽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부도덕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보유과세를 높여버리면 사람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집을 보유하겠다는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큰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보유과세가 왕창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보유과세가 많이 오면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보유과세가 계속 늘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어차피 내 집인데 보유과세가 계속 올라가는 걸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보유과세만 계속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유과세가 낮으니까 전부 집 가진 사람이 집값 올라가기를 전부 다 원하고 분야에까지 다 나서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다 걱정하고 내가 어차피 살 집이면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보유과세가 높아지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보유과세가 낮으면은요. 전부 집을 가지려고 해요. 집을 가지고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확까지 이 보유과세만 높이면 될 일을 보유과세는 안 높이고 결국 이상한 단기 처방을 내려요.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조치, 저런 조치, 저런 조치들을 막 내리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기본은 보유가세를 높이는 건데 보유가세는 절대 안 올리고 이상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다가 정부가 한번 이게 지금 엄마 아파트 지금 이제 그건데 정부가 갑자기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하면 그 조치에 의해서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내려오죠. 멈추거나 내려올 때 누가 불안하고 누구는 불안하고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재산이 적은 사람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내려가면 불안해지는 거야. 불안해지면 어떡합니까? 팔죠. 내놓는다고. 내놓을 때 누가 삽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딱지 거래 같은 것이 원주민들이 가다가 한번 때리면 여기서 팔고 팔 때 복부인들이 들어가 사고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때리면 계속 올라가면은 차라리 원주민이나 그 권리권자가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근데 가다가 정부가 무슨 조치를 올라간다고 조치 취하면 옆으로 기거나 하면 내려갈 때 그때 겁이 나니까 팔고 그때 돈 가진 사람이 자기는 잃어도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로 여기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어디도 투자하는데 이때 잡는 거야. 결국은 끝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은 원주민이란 원권리권자는 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전부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 딱 우리 사회에서 득세를 하도록 이런 부도덕한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국가가 하고 있단 말이야. 이 국가가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 대중영합주의란 말이야. 왜 보유가세 안 올리냐고. 보유가세 올리면 기본을 깔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조치가 돼야 되는데 보유가세 손을 안 대는 거야. 이런 대중영합주의가 이러고도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정치라는 것을. 여기에서 국민들이 왜 정직하고 말하자면 얼마든지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게 만들어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지 문제로 한번 가서 아까 재정 문제, 복지 재정을 얘기했지만 복지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GDP에서 복지 재정 사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한국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내 총생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사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다 GDP의 30%까지 가는 나라도 있고 30% 가까이 2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 조금 넘는다. 다른 나라의 3분의 1, 2분의 1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어디다 썼겠어요, 이 돈을. 여러 가지 실업 안전망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체계, 대학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평생 교육 체계 만들고 이러면서 이 돈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단단해요. 사회 보장의 기초나 그 사회가 그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대학교 등록금인데 대학 등록금이 한국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지금 있는 국가 중에. 북구 국가들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 등록금이 없거든. 스톡홀름 가가지고 내가 스톡홀름에 대학에 가가지고 스톡홀름 대학에 가서 교수 보고 여긴 등록금 얼마냐 물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그랬지? 아니,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등록금 튜션 내느냐고 두 번, 세 번을 물어서 자기 얼마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전화해 보더니 안 낸다는 거예요. 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대.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걷기 시작했죠. 조금씩.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근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여기 보면 제로 동그라미 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인가 하면 엄청나게 내거든.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는 국가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게 복지에 아니면 사회비의 집합적인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집합적이고 구조적인 게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도 마찬가지죠. 실업급여 같은 것도. 실업자들에 대한 비용도 다른 나라 호주만 해도 GDP의 0.7%를 써. 한국은 0.3%밖에 안 써. 뭔가 하면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게 단단한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국이 복지를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개인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의 기반을 갖다가 복지나 사회 전체적인 기반을 갖추는 걸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의 기반을 강화하기 전에 개인 주머니에 돈부터 넣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지금? 복지비를 지출한다고 그러면서 복지를 늘리는데 어디다 하는가 하면 이런 대학이라든가 인력 양성 체계를 고친다든가 실업급여, 실업 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든가 이런 구조적이고 집합적인 것을 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을 먼저 주자고 그런다. 그것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거 다 된 나라들이 이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에디셔널리 그래도 가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 좀 내수 기반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갖춰지기 전에 개인 주머니에 돈부터 넣어주는 국가는 이때까지 지구상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찬가지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진보나 보수는요. 보수는 분배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 진보는 성장에 관한 관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2012년에 우리 윤 기자가 그걸 썼습니다만 막 떠들었다.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는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사이비 진보들. 왜?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 사회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누가 항상 피해를 입고 누가 항상 어려웠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이고 못 가진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어디서 봐도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 약한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잘 살게 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부자가 아닌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진보 이론이야말로 성장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차라리 가가지고 보수는 성장 이론이 없었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가지고 세상 어려워지면 또 자기 살 길을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고. 진보야말로 지속적인 성장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우리 사회의 진보는. 그래서 떠드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드디어 나왔어. 근데 참 이상하게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007, 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특히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웨이지-레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놨거든. 그 임금주도 성장을 가져와서 우리 사회에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는 잘 안 먹히거든요. 왜 안 먹히는가 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 그 나라는 고용률이 굉장히 높고 자영업자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저게 낮거든. 무역의존도가 낮거든,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들은 소득주도 성장해도 돼요. 그리고 기본이 다 깔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대로. 복지 기반이라든가 이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진짜 힘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힘든가 하면은 우선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30%가 안 되거든. 근데 우린 무역 의존도가 높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모티브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밖에서 물건 파는 데서 오는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물건을 파는 걸 많이 팔아. 우리 5천만 정도의 인구에서 소득이 성장해가지고 요 정도의 내수 기반 가지고는 내수를 조금 더 높인다고 해봐야
우리 경제에 4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어디로 치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수출로 치고 나가야 되고 또 지금 구조가 그렇거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갖다가 지금보다도 몇 배로 더 올린다 아니면 조금 더 올린다 하면 어디다 타격을 주는가 하면 수출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는가 하면 수출을 그대로 이끌 수 있는 혁신주도 성장 이론이 같이 나와서 둘이가 같이 맞물려 줘야 되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먼저 나왔어, 지금. 게다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자영업자 같은 데 문제가 생겼어. 다른 나라는 자영업자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자영업자가 엄청 많거든. 이것도 지금 자영업자가 25.9%라고 되어 있는데 25.9%보다 사실상 더 높습니다. 왜? 지금 장사 안 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실업자로 빠졌다고. 원래가 좀 될 때는 참여정부 때만 해도 몇 퍼센트가 넘었는가 하면 30%가 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최저임금만 해도 최저임금 때니까 자영업자한테 부담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 그런가 그 상당 부분은 정부가 메꿔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일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가셔나 안 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돈 주겠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지 않고 주머니에 돈 넣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좋죠. 주머니에 돈 넣어줘가지고 내수 기반 강화하는 건 틀림없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먼저 지나치게 가버리니까 일부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게 매표행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보수는 분배에 관한 이론이 없고, 그 다음에 진보는 성장에 관한 이론이 없고, 그러면서 전부 가가지고 이 파퓰리즘 쪽으로 전부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될까라고 지금 내가 이제 제기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노동계획을 했죠. 노동계획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이 상당히 반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슈레더는 정권을 잃었어요. 정권을 잃었는데 재밌는 거는 슈레더가 한 노동정책을 그대로 지금의 메르켈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슈레더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지금 붙들고 가는 겁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 아니에요. 보기 좋은 모습인데 슈레더가 누굴 시켜서 노동계획을 했는가 하면 하르츠, 폭스바겐의 회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보고 노동계획을 하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물론 노동자 대표도 그 안에 다 끌어들여서 이제 그 노동계획을 했는데 임금을 30%를 삭감을 했거든요. 임금을 30%를 삭감하고, 그러니까 참 부럽죠. 30%를 삭감하고, 그럼 30%를 노동자는 잃었잖아요. 그 대신에 노동시간을 1800시간 되는 걸 노동시간을 1400시간으로 다운시켜줘요. 됐죠? 그럼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임금은 줄어들었는데 30이 줄어든 30 중에서 그 중에서 20을 누가 보존해 주는가 하면 국가가 보존해 줍니다. 뭘로? 실업급여. 어차피 실업자가 되면 돈 나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실업시킨 다음에 실업자 만들어서 돈 주기보다는 현직에 묶어놓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거기다가 돈을 주는 것이 더 옳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태주고 노동자는 얼마만큼 손해보는가 하면 결국은 10만 손해본 거예요. 그 시간에 뭘 얻었느냐? 400시간의 여유시간을 얻었지.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400시간을 다 자기 그냥 먹고 노는 데 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다 썼는가 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재교육, 재훈련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독일은, 그 당시에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했거든. 일맨, 유럽의 병자.
오브 유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일이 오늘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다시 유럽 경기가 살아났을 때 생산력이 어디가 가장 생산성이 강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독일이 가장 왜? 노동자를 한 명도 안 놓치고 그대로 쥐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는 다 뭐가 됐는가 하면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가 됐단 말이에요. 훨씬 말하자면 생산적인 노동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노동자로서는 상당 부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임금도 10% 깎였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했지만 그걸 밀어붙였고 정권은 잃었지만 오히려 다음에 들어선 정부가 그것을 메르켈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왜 우리는 볼 수 없을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독일의 노무현 대통령이 늘 말하자면 동경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뭔가 하면 1993년에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컨서버티브 파티 당시에 누가 이끌었는가 멀로니 그 수상이 이끌다가 너무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제 캠펠이 이제 들어가서 당수를 맡게 되는데 결국은 당수를 바꾸고 온갖 걸 다 했지만요. 선거에 졌습니다. 169석을 가졌던 정당이 몇 석이 됐냐? 2석이 됐어요. 참패도 그런 참패가 없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났죠. GST, Goods and Service Tax라고 일종의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부과하지 않던 영역에다가 부가가치세를 갖다 부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멀로니의 입장은 뭐였는가 하면은 캐나다가 결국은 뭘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수출을 해서 수출 경쟁력이 좀 더 강화돼야지 캐나다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안 때리니까 내수만 해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안 때리니까 상당히 많은 제조업이 부가가치세에서 면제가 돼가지고 내수에서만 재미를 보니까 수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로니가 뭔가 하면 니네들도 밖으로 눈을 돌려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들 내수보다도 결국 내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밖으로 눈을 돌려서 더 혁신해서 가라. 그것이 캐나다가 사는 길이다 하고 거기다 세금을 때려버린다. 결국 169석이 2석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멀로니가 선거에 질 줄 몰랐느냐? 선거에 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질 줄은 몰랐지만 당이 없어질 정도로 질 줄은 몰랐지만 선거에 엄청난 가가지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캐나다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이 2004년도에 없어집니다. 2석밖에 없고 뭐 이러니까 없어져가지고 뭐 하고 이제 합병을 하는가 하면 캐나디안 얼라이언스라는 연합당하고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지금의 캐나다 보수당이 됐습니다. 다시 어떻게 됐냐? 다시 지금 338석 중에 96석을 다시 가졌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보수당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왜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 없을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열린우리당 지도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부과하니까 당에서 죽으라고 반대했거든요. 당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못 보냐? 이런 레슨을.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될 각오를 하고서라도 말하자면 국가가 필요한 거라면 조세를 갖다 거둬야 되지 않겠냐. 보유과세를 확대해야 될 거든 보유과세를 확대하자. 원래 참여정부 때 보유과세 확대하자는 게 뭔가 하면 우리도 어디까지 가자는 건가 하면 OECD 평균인 우리가 0. 당시에 23%, 25%인데 그걸 0.9%까지 끌어올리자, 보유과세를. 그런데 보유과세를 그렇게까지 1%까지 끌어올리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일단 6억 이상 되는 집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3년 내에 단계적으로 3년 내에 하도록 하고 당시에 2017년 그때로 보면 한 10몇 년이 남았죠. 2017년 가면 3억 이상의 주택도 한 1%까지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한국에서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유과세를 올리자. 이제 이렇게 했던데 당에서 뭐 2017년에 1% 뭐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국민적 저항이 딱 생기니까
무조건 못한다 해가지고 당하고 엄청나게 싸워가면서 했던데 그때 늘 하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파퓰리스틱한 접근을 하고 무슨 구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파퓰리스트한 대중양압주의적인 이런 정치를 하면서 그것만 하고 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선동하고 왜곡한단 말이에요, 정치가. 지금 제가 어느 당 거라고 이게 어느 특정 정당의 이름을 붙여서 나왔던 하나의 광고입니다. 나중에 그 정당이 자기가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일부 당원이 한 거라고 해서 나중에 빼긴 했는데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하니까 이걸 띄웠거든요. 인터넷에 돌렸는데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광고 때문에. 근데 여기에 제가 어느 당이라고 당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 당 이름을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여기 뭐라고 보는가 하면 투자자 국가 소송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데 투자자 국가 소송 문제가 때문에 한미 FTA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의논조차도 하지도 않았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한 EU하고 FTA 할 때 투자자 국가 소송 문제는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투자자 국가 소송 한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아주느냐라는 비판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친미주의자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한테 눌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참 저희들이 보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정부 입장.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한번 퍼지고 난 다음에는요. 실상은 뭐냐 하면 실상은 그런 겁니다. 유럽에 말하자면 유럽연합의 EU의 그 말하자면 통상장관은요. 투자자 국가 소송에 관한 안은 개별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EU의 통상장관은 한국하고 투자자 국가 소송을 의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협의조차 못하는.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한국은 EU하고 체결할 때 개별 국가와 다 투자자 국가 소송 문제를 다 논의하고 다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왜 이야기를 안 하고 EU가 안 했다. 근데 이 정도의 광고를 할 정도면 그 사실을 몰랐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았을 겁니다. 알고도 이렇게 썼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엄청난 타격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신문에 나오고 금방 다 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돌리려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고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한미 FTA가 완전히 친미주의자들이 우리 주권을 갖다 미국에 파는 거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얻어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신문이 한 그겁니다. 소위 그 종편에서 한 건데 복지 파퓰리즘을 갖다가 막 욕을 하면서 아니면 비판을 하면서 그리스 사태를 찍어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습니까? 복지 때문에 망했으면 어디가 먼저 망해야 되죠?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가 먼저 망해야죠. 그리스는 유럽 중에서 복지가 제일 후진됩니다. 그리스가 망한 데는 그리스의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문화관광 쪽에 쏠려 있었고 그것이 말하자면 조류독감이 한 연속해서 몇 해 오면서 그 수입이 급감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자체가 경제구조가 소위 말하는 이 숨어있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세에 잡히지 않는 조세 체계가 굉장히 그 느슨하고 해가지고 그 후진적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 때문에 그리스가 어려워진 거지 복지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복지 파퓰리즘에 이렇게 돼가지고 말하자면 꼭 복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갖다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일종의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해서 자기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그냥 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보고 넘어가요. 언론을 안 믿는다고 그러고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는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 들으면 머릿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지금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만나면 그리스 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들고 해요. 진짜 복지 때문에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곡, 선동하죠.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정부 때마다 가지고 네거티브하면 노무현 심판하자, 이명박 심판하자, 박근혜 심판하자. 뭐로 가자는 이야기는 없고 늘 가가지고 국민들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노무현 때문에 안 되고, 이명박 때문에 안 되고, 박근혜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지금 이런 분노 팔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만합니다. 어떻게 기만하냐. 제가 그렇게 하죠. 꼬리 자르기. 대한민국만큼 현역 물갈이가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4년 전에 영입했던 친구를 4년 지나가지고 꼬리 자르듯이 저 친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잘라내고 하는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현역 물갈이를 갖다가 이거 왜 합니까? 기만 아닙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저 친구들만 내보내면 안 돼. 그리고 국민들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잘못되는 게 사람 몇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몇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면 분식이라는 게 뭡니까? 당 이름 바꾸고 분칠하고. 분식이 회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분식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툭하면 가가지고 시민들 움직이는 그 위에 올라탑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촛불의 의미가 뭐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the only purpose, 말하자면 유일한 목적이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이 1700만 개의 촛불이 왜 필요하죠? 이미 죽은 호랑이. 그리고 권력은 이미 시민사회와 야당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권력은 야권에 넘어가 있고 죽은 호랑이로 자빠져 있는데 그 사람 끄집어내려고 1700만 개의 촛불을 킬 그 정도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섭섭하지. 그 죽은 호랑이 하나 끌어내는데 무슨 1700만이 필요합니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건 더욱 아니죠. 민주당이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기 있고 그게 말하자면 국민들의 충성심이 높다고 그 당이 정권 잡게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갖다 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뭔가 하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말하자면 그 숨은 그 뜻과 그 다음에 그 열정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대통령 앞으로 다시는 나오게 안 하는 정치. 그런 정치 좀 하자고 하는 게 그게 촛불의 진짜 의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 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이 좋아야지. 또 공정이 좋아야지 제품이 좋죠. 정치라는 공장이 엉망인데 지도자인들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제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정치 좀 바꿔서 제대로 된 공장과 제대로 된 공정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지도자 좀 안 나오게 하는 게 그 원래 그 뜻이 국민들 마음속에 다 앞으로 내 근거는 무엇이라고 하든 그러한 뜻이 그 속에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촛불 이후에 그것이 바뀌었나요? 촛불 이후에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한 말하자면 국가주의의 그 모습이 바뀌었고 패권주의의 모습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중영합주의의 그 모습이 지금 바뀌었나요? 우리 정치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도대체 촛불은 뭘 위한 것이었지? 그래서 제가 촛불은 아직도 미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완의 촛불이에요. 지금 이게 누군가 하면 중앙일보가 한국 교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정치학자 시카고 대학의 명예교수인 슈미트
교수하고 대담한 부분의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슈미트 교수는 제가 대담을 유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반갑기도 해서. 내가 미국서 유학 시절에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유학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썼던 교재 중에 하나를 쓰신 분이에요. 진짜 세계적인 학자고 세계의 민주주의를 다 본 양반입니다. 남미, 중동, 동부가 세계의 민주주의를 다 살펴본 양반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촛불혁명은 참전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슈미트 교수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군중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참전민주주의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교수 입장에 굉장히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 옆에 있던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잖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새 정부라 하지만 결국은 같은 유형의 정치 세력이다. 기존 세력 중에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다. 한국은 이전과 같은 유형의 정치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바뀐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적인 방향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방향은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를지라도 결국은 이 두 개의 세력은 구시대에 결국은 같은 세력의 같은 유형의 세력이다. 제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패권주의의 틀 속에서 대중영합주의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세력이 지금 권력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촛불은 미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깨어있는 부분이 있고 조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역점을 두는가 하면 깨어있는 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역점을 두는가 하면 조직된 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대중영합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뭐냐 하면은 깨어있는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있어야 되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의 조직된 힘은 오히려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깨어있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지 깨어있지 않은 국민을 어떻게 조직화해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 이야기지 대한민국 국민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깨어있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기민주주의 지금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기민주주의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서로 모여서 앉아서 우리 요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작은 데서 이야기하고 큰 데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것이 구조적인 문제고 어떤 것이 사람의 문제고 어떤 것이 법의 문제고 어떤 것이 문화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문제다라고 다 돌려버리거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부인이 나오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게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문제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토지 소유의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의 문제와 국가의 엉터리 같은 정책들. 툭 하면 가가지고 이런 조치 취하고 저런 조치 취해가지고 오히려 복부인 진짜 가가지고 복부인이 더 덕보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국가의 대중영합주의적인 그런 국가가
그야말로 저는 뭐라고 하는 건 국가의 짓거리예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국가의 정책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런 토지 투기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덕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지금 SNS다 뭐다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민주행시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뭐가 될 가능성이 큰가 하면 디노크라시가 될 가능성이. 영어에 딘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이제 디노크라시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딘이라는 말은 이제 소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디노크라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직접 민정치라는 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로가 토론하고 서로가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뭔가 하면 결국 그것이 뭔가 하면 저는 분권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분권이 돼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지역사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일을 우리가 토론해서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이런 단계로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드리지 않고 다음에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런 분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참 답답한 문제이긴 하지만 노동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시간의 문제가 이 노동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1년에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이 2100시간 가까이 되는 이런 노동시간 속에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요. 그리고 너무나 짜증나고 난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이에 이 위에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단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타고서는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그 잘못된, 국민들의 그 필요한 이런 마음에 올라타고서는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은 우리 국민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국민이 늘 옳은 판단을 하는 거 아니거든. 특히 옳은 판단을 할 구조적인 환경과 제도적인 환경,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잘못 갖춰져 있을 때는 우리가 옳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정치는 뭘 하는 것이냐. 이 조건들을 바로잡아 줘가지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정치 지도자는 더더욱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국민들이 단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타고 혹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더 부추기고 해가지고 우리 국가를 굉장히 어지럽게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거는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한 겁니다. 복지 재정의 문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복지국가가 전 국민이 조세를 부담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그런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부자 정세라는 너무나 말하자면 대중영합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온 국민을 이상한 국민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을 설득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지 문제도 당연히 가서 지금 우리가 구조적이고 집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를 먼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개별적인 우리의 말하자면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나 지금 우선 돈 좀 달라 이러면 정치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말하자면 부자는 양보하고 없는 사람은 좀 참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반을 다질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정치고
정치 지도자인데 그 위에 올라타고서는 마치 자기들이 다 줄 것처럼 그래서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무슨 인력 양성 체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실업 안전망이라든가 평생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어떤 계획조차도 제대로 세우질 않고 그냥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일부터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정책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죠. 명백하게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걸 모르냐? 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쯤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쯤 되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조세 체계가 다른 나라하고 지금 이렇게 어긋났을 때는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쳐야 되죠. 근데 그게 표가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정치 왜 하냐고. 정치의 기능과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의 기능이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걸 못할 바에는 정치 그만해야죠. 그 월급 받는 게 그렇게 가가지고 탐이 날 것 같으면 그 노력해서 다른 데 가서 월급 받아야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자영업을 하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제가 봐서는 정치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 국민이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요런 작은 모임들, 독서 모임들이나 또 아니면 무슨 포럼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고 의견 나눠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중영합주의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 참 답이 뭐가 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나는 앞으로 상당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저절로 매체가 우선 많이 생기잖아요.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정말 적을 때는 담합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하고 했는데 지금 매체가 지금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시장 논리에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루고 할 텐데 이 방송보다도 나는 한 번은 내가 영국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 언론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언론에서 자기 이야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왜 이렇게 없냐.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좀 산다는 국가치고 이렇게 기자에 대한 재교육이 부실한 나라를 자기 못 봤다. 자기 한국에 와서 좀 있으면서 깜짝 놀랐다. 무식하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두 번째는 편집과 광고가 왜 이렇게 붙어 있냐.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편집과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고 심지어 작은 신문 같은 데는 아예 편집국장이 영업까지 광고 영업까지 하는 이런 정도의 국가에서 이게 언론이 제대로 쓴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내가 참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점점 매체가 또 한편으로 많아지면서 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광고 문제, 이 수입 문제. 결국은 그리고 지금 방송조차도 완전히 가가지고 시청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청률 자체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자극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버넌스 구조보다 말하자면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 문제는 나는
머지않아 해결이 될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노조가 결국은 방송을 갖다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조가 장악을 하든 정부가 장악을 하든 간에 결국은 그것이 이 시청자나 독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결국은 채널을 돌리게 돼 있고 그만큼 채널의 다양성은 지금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그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단순히 무식하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자들이 엄청 똑똑하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인사이트 새로운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의 그 지적 수준이 되고 나면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은 되고 나면 진짜 도사를 한 사람 만나느냐 안 만나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리거든 생각이.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도 몇 번 그 경험을 했거든. 우리 사회에 도사들이 있어요. 그 도사들이 하나 예를 들면 이야기 남기면 재밌는 이야기니까. 금융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융 가지고 저도 금융 책도 보고 뭐 해가지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와가지고 온갖 금융이 이렇다 뭐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도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딱 만났는데 내가 만나니까 내가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금융 때문에 날 만나더니 뭐라고 밥 먹다가 금융은 말이에요. 하수구예요, 하수구. 그 순간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냥 꼭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 7부, 8부로 올라가다가 등성이에 딱 올랐으면 그 앞에 산 너머의 동네가 다 보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가 금융이라는 것이 눈에 와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양반의 금융은 하수구예요, 하수구.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금융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돼.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느냐, 하수구 물이 얼마만큼 혼탁하고 그게 뭐가 실려오는지를 보면 우리 경제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당신 감잡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내가 우리 경제보좌관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금융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돈의 흐름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흐름을 보면은 모르는 게 그 안에서 다 보이는 거야. 주택 시장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누가 지금도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 돈이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구조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고 투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고 뭐고 저런데 지금 하루에 5조 6조 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도 이건 벌써 가가지고 투기 세력이 그만큼 투기 장세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연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재교육을 하다가 재교육이 딴 겁니까? 가다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재교육이거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누구 한 사람 딱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자기가 공안 맞는 사람 하나 딱 만나면 그게 세상을 갖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럴 기회를 기자들한테 줘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문제고 광고 문제는 더더욱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점 여기가 뭔가 하면 리딩하는 기능은 없고 자꾸 팔로잉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민심을 따라가고 민심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이다. 예, 이런 게 더 걱정이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격차, 노동 시간 집중 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집중도가 떨어졌는데 근데 노동 시간은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시간 플러스 커뮤팅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지옥 같거든요. 세계에서 멕시코하고 몇몇 나라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우리가 여성한테 무슨 임산부 뭐 어떻고 저것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유산되고 하는 경우가 내 주변에도 바로 있었거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안 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힘들게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임금 격차 문제는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연대임금제로 가야 되고, 연대임금제로 가려면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 산별노조 단위의 교섭 이쪽으로 자꾸 몰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노조가 겁이 나니까 지금 정부가 안 하고 있는데 유럽식의 산별교섭 체제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 격차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협력 하나 내려갈 때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정말 형편없어지는데 지금 세계에서 말하자면 모 그룹의 근무자하고 지금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 가장 적용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이 부분은 정말 한국의 진보 세력이 스스로 다듬어야 돼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는 것이 진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그 가치 자체가 지금 실현이 안 되는데 대기업 노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더 주라는 거거든 저쪽에. 근데 더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동임금이라는 게 기업에서 줄 만한 포션이 있는데 그 포션을 갖다 이쪽에다 똑같이 퍼줘가지고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 결국은 지금 노동임금을 나누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으면 학교에 학생들 등록금 도르는 건 빤한데 국가에서 보조 도는 것도 빤한데 지금 가가지고 비정규직 교수한테 지금 학교가 그 돈 더 부어주라고 하면 학교는 망하고 없는 거예요. 결국은 비정규직 교수하고 교수의 임금 격차가 지금 뭐 심한 경우에는 4배, 5배가 나고 3배, 4배가 나는데 그걸 맞춰주는 거는 지금 기존 교수의 임금을 갖다가 상당히 나눠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섭 단위를 전체를 통틀어서 교섭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교수만이 학사에 참여해가지고 정규직 교수만이 가지고 협상권을 가진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기업하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기업 근로자밖에 더 있어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전혀 여기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벌 관계로 해가지고 협력회사 사장들도 그 임금 협상에 나설 수도 없고 이 구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수 이걸 전부 다 이쪽을 다 키워서 해주듯이 산별체제의 그 협상을 갖다가 하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하여튼 좀 나은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렇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없어지죠. 우리가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유연성 없는 국가가 돼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비정규직이 있어도 괜찮은 나라가 돼야 되지. 그죠? 그런 거고. 지방자치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형태의 그런 지방자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권을 시켰는데 그 분권이 지역사회에 내려가가지고 일종의 과두체제나 독점체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시민사회로 이제 가서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지역사회의 권력구조가 어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타디가 참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데 관심이 좀 생겼어요. 이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4번째, 5번째 강의를 조금 바꿔가지고 보충성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이 결국 보충성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방자치 문제를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때 이야기 드리도록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따로 뭐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손학규 씨가 이게 저녁에 참 카피는 잘 뽑았는데 이 컨텐츠를 못 채웠어요. 컨텐츠를 못 채웠어요. 내가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녁이 있는 삶 속에 다른. 내가 그거 나왔을 때, 저거 정말 참 멋있게 뽑았다. 누가 뽑았는지 참 멋있게 뽑았다는데 나중에 내용이 없어. 그래서 참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가세가 우리 사회에 왜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시작됐어요, 원래. 왜 행정 편의주의인가 하면 보유가세를 높게 적용하려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어세스먼트 말하자면 평가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되거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조세 저항이 적어요. 원래 보유과세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다 못 드렸는데 보유과세는 조세 저항이 높이면 조세 저항이 그만큼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유과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항이 심한데 이 어떨 때 저항이 더 심한가 하면 평가가 같은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쪽은 갑자기 한 5배가 올라서 50억이 됐어. 그런데 똑같이 세금 내라고 하면 10억짜리 사는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다. 그래서 그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미국도 정확도가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 그동안 너무 형편없었거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하고 동네마다 이 청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뭡니까 그 전망에 따라서 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걸 정부가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보유과세를 낮게 해놓고 그런데도 세금은 걷어야 되겠고 하니까 뭘로 때려버리는가 하면 거래과세에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 돈 남겨 먹은 데 대해서 때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전산화가 다 됐거든 이미. 전산화가 작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금 부동산을 지금 실거래가로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사고 팔 때. 그걸 위반하면은 지금 그 법률 위반이고 공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럼 범법자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이미 법원에 다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거래 가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미국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세제를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행정 편의주의에 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현금의 그 인프라하고 물론 막 그렇죠.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한편으로 가가지고 개인 주머니에다가 돈 넣어주는 거 우선 답답하니까 거기 보조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은 두 개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지고 인프라가 앞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인프라에 관한 투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질 못하고 가가지고 전부 가가지고 선거 나올 때 일종의 가가지고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것부터 자꾸 먼저 하는 거야. 청년 수당에다가 무슨 최저임금에다가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인프라는 언제 갖추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학 같은 데 등록금 문제는 이거는 그렇죠. 교육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있지. 그 대신에 교육 못 받는 사람이 우리가 교육체제에 갖춘다면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걸로 갖췄는데 뭐를 갖춰줘야 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평생교육체계가 더 중요해요. 평생 말하자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가서 교육받고 기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운영해 줘야 되는가 하면 국가가 운영해서 거기서 내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용돈까지도 주는 그럴 때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용돈도 주고 말하자면 교통비도 주고 해가지고 거기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과 연계가 되게 해야지 지금 말하자면 내수를 살린다라고 해가지고 돈 넣는다는 이런 아주 모호한 그리고 그 효과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그래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은 진짜 매표행위라는 그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솔루션이 있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긴 세월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뭔가 하면 결국은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분권이라고 봅니다. 분권. 그래서 내가 그 분권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의 주인이 돼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분권은 엉터리 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따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거기서 분권이라면 지방자치도 예, 지방 분권과 분산을 다 포함한 권력의 분산이면 행정인 분산인 분권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촛불의 이제 그 말하자면 스타일은 좀 달라졌죠. 수기민주주의인데 제가 요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기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수기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수기민주주의를 10년 동안 운동을 해왔는데 진짜 이거 아니거든.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기민주의라는 것은 수기가 작동해야 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기라고 하는 수기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미래적 대안까지도 정치가 오염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연장 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한 거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연장 근무를 줄이면서 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지금 장애 요인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